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예,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난번 영상 나간 다음에 혹시 뭔가 주변에서 좀 반응이 있었나요? 재미없게 말한다. 아니 근데 딱히 부인은 못 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최근에 주주환원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네. 주주환원 시대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 근데 이게 딱 불현듯 드는 생각이 평소 같았으면 네. 주주환원? 그게 뭐야? 주주환원 그 우리나라에서 돼? 에휴, 저 말 같지도 않은 순진한 사람들 나왔는데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좀 다른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때를 잘 고르신 거 아닙니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네, 뭐 책에 대한 것들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예, 예. 사실 이제 작년에 출판사랑 계약하고 나서 책 나온 시점을 주주총회 2달 전에는 꼭 나와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조건은 있었죠. 아, 근데 이 윤석열 정부와 미리 이제 내통하신 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기업 밸류업,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나 이제 극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좀 해소해 보자라고 하면서 주주 환원도 높여야 된다 이런 정책들 많이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괜찮은 책이 나와서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타이밍적으로는 하늘이 돋고 있습니다. 아, 네. 항상 시장은 뭐든지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야 디스카운트 해소가 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나와? 그럼 야 저 PBR주 사야지 이러면서 막 최근에 한 2주? 3주 동안 저 PBR주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저 PBR주 사면 됩니까? 일단은 뭐 저 PBR주 중에서 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주환원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와 사실 주주환원이 좀 어려운 회사로 나뉠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주주환원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이 흐름에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주들한테 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저평가돼 있긴 하지만 그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무엇인가를 봤었을 때, 그동안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끌었었던 거는 결국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낮은 주주 환원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뭐 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뭐 몇 가지 사례를 발표해서 시장에서 자료를 줬지만 그런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사실 사라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거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고 네. 주주환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배당만 좀 늘리고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대표적인 주주환원책이지만 그 안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사실은 동반되는 그런 흐름인 거거든요. 일단은 배당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돈뿐만 아니라 의지도, 그죠? 네. 대주주와 경영진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일단은 저 PBR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PBR의 이제 B는 사실은 이제 북밸류 장부 가치잖아요. 그렇죠.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이제 북가치 대비해서 기업이 싸다고 해서 물론 싸다고 평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주주 환원이거든요. 네. 그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높여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북이 만약에 고정자산 중심으로 비유동자산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 이제 이를테면 뭐 건물이나 토지, 기계장치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 사실은 주주들과 나눌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공장 뜯어서 예. 차만 나눠줄 것도 아니고. 그냥 기계장치를 뭐 주주들과 같이 공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오히려 순유동자산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뭐 부동산 자산 가치주를 찾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이렇게 환원할 수 있는 강한 기업의 수익성, 어떤 뭐 ROE가 좀 높달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달지, 수익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어떤 크다든지 저 PER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한 10년도 더 됐을 텐데 한창 그 자산 가치주 투자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죠.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막 다른 종목들 다 급등하고 못 오른 종목들 찾다가 네. 아니 자산주들이 못 갔네 이러면서. 네네. 근데 저도
제가 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산을 팔거나 그 자산을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해서 막 주주들에게 많이 환원을 했다. 네.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자산 많이 있으면 뭐 하냐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은 이제 그런 자산 가치, 부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북을 사실 질적으로 뜯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계장치, 건물, 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은 특히 뭐 PPA 상각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해야 될 기업들은 그 자산을 제외해주면 사실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저 PBR주가 처음 오른 날 어떤 마트 회사가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그 회사의 PBR이 0.2배가 안 된다더라. 뭐 0.19, 0.1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 저 PBR주는 맞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사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PPA 상각과 같은 것을 제거해 놓고 본다면 네. 질적으로 따져보면 PBR은 거의 0.8, 0.9배거든요. 전혀 그 부가치 대비해서도 크게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는 기업을 우리가 명목적인 PBR로 놨다는 거죠. PPA 삼각화라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영업권을 이제 기업들을 M&A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장부 가치 이상의 가격을 줬었을 때는 그게 이제 영업권을 상각하게 돼 있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오픈 마켓을 비싸게 산다든지. 네네, 돈을 못 버는 회사를 이렇게 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PPA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중요한데 그 규모가 너무 컸을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너무 컸을 경우에는 그걸 상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적으로 사실은 좋은 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PBR이 0.5배인데 네. 그 북에서 차지하고 있던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장부가로는 한 500억 잡혀 있는데 네. 실제로 어떤 방직 회사의 얘기거든요. 예.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어떤 굉장히 그 건물 하나만 하더라도 빌딩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뭐 장부가로는 400억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실제 가격은 3천억, 4천억, 5천억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산 재평가하거나 그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부가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드러난 부가치 기준으로는 0.5배가 아니라 0.2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고 그 북이 순유동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사실은 훨씬 더 주주 환원을 하기에 용이하다. 근데 사실 그 순자산의 질적인 걸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개발을 하거나 자산 재평가했을 때 얼마나 숫자가 높아지는지도 봐야 된다. 이게 사실은 스텝 1, 2가 되는 건데 네. 제일 중요한 스텝 3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발했을 때 혹은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그걸 환원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막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회장님이 맨날 이거 뭐 트위터 하는 거 좋아하고 자기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고 다른 주주들은 막 그냥 개무시하고 있고 막 이런 분이 네. 과연 그걸 재평가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 거냐. 음. 거의 배당도 안 하던 회사가 그럼 거의 이제 투자자들끼리 막 김치국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주주 환원에 대한 기업들이 어떤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지 네. 그 주주 환원을 정책화하는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인물들인지 네, 대주주나 혹은 경영진이 계기가 있어서 어떤 기업들의 세대 교체나 지배구조 변화에 의해서 그런 어떤 변화의 물결이 있게 되면 지금까지는 저 기업은 절대로 배당을 많이 안 해줘 뭐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기업들도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시그널이 나왔을 땐 이미 주가 측면에서는 다 반영되고 늦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최근에도 이제 어떤 기업 급등한 거의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갖고 있다 어떤 회사 보면은 네. 그 대주주 회장님이 이게 학교 갔다 오시고도 반성 안 하시고 그 떡볶이 좋아하시는 회장님 있는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금은 많으니까 주가는 급등을 하는데 네. 그 저 회장님이 진짜로 반성을 하고 네. 주주 환원을 할까? 횡령배임 있어서 그 얼마 전에 사면 받고 나와서 또 횡령배임 수사를 또 받고 있던데 과연 그 회장님이 개과천선을 할까? 이 근본적인 물음이 드는 거. 근데 또 막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가 바뀌지 않으면 세대 교체가 될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안 바뀔 가능성도 높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변화를 사실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도 중요하고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 내부적인 변화도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사례는 이제 1세대 경영자에서 예. 2세대 다음 경영자로 넘어가는 순간들이 가장 큰 변화를 촉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를 예. 해야 하는 거고 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다음 세대 경영자로 경영권을 승계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일부러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해서 자사주 마법 부활시켜가지고 지배권 높이고 막 알짜 회사 떼서 별도 상장식 막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어떤 케이스를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실제로 어떤 상장되어 있는 어떤 신발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에 1세대 이제 창업주가 돌아가셨고 2세 경영자가 이제 지분을 이어받아서 네. 이제 경영을 하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세대 창업자분은 거의 자사주를 수십 년간 거의 안 했던 기업이에요. 자사주 매입 자체를. 네, 근데 이제 2세 창업자가 이제 창업자를 잇는 2세 경영자가 이제 경영을 하면서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동반한 자사주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걸 벌써 2바퀴를 돌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니즈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예. 자사주 소각을 동반한 매입을 그러니까 선대 회장이 계실 때는 안 하다가 네. 나중에 했다는 거잖아요. 내 입장이 바뀐다는 왜 거죠. 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어떤 한국의 상속세나 어떤 증여세가 세다 보니까 예. 이제 다음 경영진에서의 지분율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경영권이 붙으면 사실상 상속세율이 60% 육박한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을 위한 그런 안전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고요. 네. 그렇지만 뭐 불법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주주들의 어떤 주주들의 어떤 그런 가치 훼손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지탄을 받고 있는 분위기이고 2세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충족되어 있는 풍족한 사람들인데 네. 한 가지가 좀 결여되어 있다고 하면 사회적 인정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어떤 부나 명예나 직위 이런 것들이 그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다 정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악덕 기업으로 남을래. 어떤 또 시장에서 이렇게 좀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주환원 절대 안 하고 네.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더라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소수의 또 지배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처럼 내가 할 거다라고 사실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사회적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나는 그냥 악덕 기업으로 남을래라는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낮아진 지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대의 어떤 다음 경영자 입장에서 자기 주머니에 어떤 돈 한 푼도 안 쓰고 합법적으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1세대 창업주 때는 그게 안 되었냐? 사실은 이제 1세대 창업주분들은 30년, 50년 그 이상도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 그런 기업들을 일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어떤 그런 고생적인 경험도 있고 또 이제 그때는 사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2000년도 이전에는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주와 어떻게 보면 공동의 부를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도 좀 많이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든 20%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기업 안에 순연금이 1,000억이 있으면 왠지 내가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사실은 옳은 행위가 아닌데 그렇죠. 창업주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걸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2세들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 예. 그러니까 2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 이런 순연금들은 본인이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지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거리낄 게 없다는 거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주주들의 지분율이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사주가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딱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1세 창업자일 때는 불가능하지만 2세, 3세로 가면은 그 니즈가 발동이 된다.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속세율 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이걸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러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세율을 50%, 60%가 아니라 20%, 30%로 낮춰주면은 과연 저 사람들이 주주 환원을 하겠느냐, 많이 하겠느냐? 네.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정말 세금이 너무 가혹한 어떤 징벌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는 게 반갑지 않았을 거고요. 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올라가봐야 세금만 더 낼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세금에 대한 어떤 부담이 사실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랑 안 나눌 수 있잖아라고 말씀을 그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어떤 한 개인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 제도적인 변화, 기업의 내부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안에 주주 환원율 즉 배당과 자주 매입 소각의 비율이 한 기업이 버는 총 돈의 한 3분의 1 정도 30% 수준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이미지 손상이 있을 거고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악덕 기업들로 남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내 주주 환원율 30% 수준까지는 간다요? 네. 30% 지금 우리나라 한 28%, 20%대 거의 중후반 아닙니까? 지금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사실 작년에 저희 이익이 많이 깎여서 그런 건데 그 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20% 중반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이 또 굉장히 다르고요. 이게 평균이니까 또 위에서 끌어올리는 네, 것도 대기업들은 있는 거고. 25%가 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10% 수준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큰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합치면 거의 90% 육박하죠. 주주 네. 환원율이. 네. 100을 벌었으면 90을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네. 심지어 중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주주 환원율이 높은 그렇습니다. 그 배당 사회주의 성향이 높습니다. 한국보다. 뭐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세계 꼴찌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회사임에도 그리고 상장을 해놓은 공개기업임에도 주주와 나눠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사고 자체가 아예 없었던 네네. 기업들인데 이제는 그게 왜 필요한지는 그래도 기업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겠습니다만 네.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렇죠. 배당 소득세도 비싸고 한데 네네. 자사주 매입 소각하라 그러면 이제 회사 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 굉장히 아까워하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거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상법 개정안도 네. 언급을 했었고 배당 절차도 배당 금액부터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도록 하는 뭐 절차 정도 바꾸는 것도 있었고 혹시 진짜 이거 좀 빠졌다. 이거 좀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이 부분에서 좀 미진하다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좀 필요하고 네.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위한 어떤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구체안은 아직 안 나왔고요. 2월 안에 구체안이 나올 예정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구체안이 진짜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공시나 이런 것들이 일부 기업, 큰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얼만큼 할 건지 정책화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장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의 어떤 주당 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한국에서는 소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자사주는 매입했지만 주주를 위한 게 아닌 매입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활용이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같은 경우에도 용도를 사실 좀 정해놓고 사실 소각을 얼만큼 하는지는 또 기업의 선택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사주 자체에 대한 어떤 취득의 용도 자체를 좀 정해놓고 취득을 한다랄지 그런 목적성을 가져다 두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가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그 자사주를 매입할 때 왜 매입을 하는지 그 용도를 공시하라. 네네. 그런 어떤 목적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에 있어서도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했었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 할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달성한 기업들은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수를 개발해서 그 지수에 부합하는 회사가 됐었을 경우에는 ETF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저희가 정부의 제도적인 법률적인 부분도 그렇고 투자자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기업의 내부적인 입장도 그렇고 진도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있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 가구 기업인 이케아 네.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쵸. 이케아는 너무 친숙하실 텐데요. 그런 이케아 같은 기업이 사실 과거에 그런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게 이제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본인 창업주는 스위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스웨덴 사회가 난리가 났거든요. 네. 우리의 국민 기업이 이렇게 본사는 네덜란드로 가버리고 아하. 창업주는 스위스로 떠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어떤 대토론과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지속되고 나서 그런 상속세와 증여세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로서 다 같이 윈윈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본주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고 그 고용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저희 근로소득세도 내고 그렇죠. 기업이 발전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많이 찍으면서 법인세도 내고 그 부분이 되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죠. 그 세금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조금은 이거를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 한국의 어떤 세금 구조를 한번 보더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이게 2022년도 기준 한국의 이제 세수 확보한 현황이에요. 우리나라 세수. 네, 한국의 2022년도가 한 400조 정도가 세수가 거쳤거든요. 네, 정확히 이게 한 조 300, 단위입니다. 조 단위. 네, 395조 정도인데 약 네. 400조 정도에서 사실은 상속세랑 증여세를 합쳐도 14조, 1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크게 높지 않은 세금 비중인데 네. 이 세금이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 비중에서 사실은 3.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왼쪽 보시면 훨씬 더 큰 자금들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네,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00조 이상씩 되거든요. 예. 근데 기업들이 사실 요즘에 싱가포르로 사실 세금망명이라 그래서 아, 기업들 본사 옮기고 그런 대표이사들도 이민 가고 사실 그런 흐름들이 저희가 놓쳐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세금이 싸니까. 이 땅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하고 이 땅에서 근로세와 법인세를 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징벌적인 수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탈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생기고 그렇게 기업의 부나 어떤 돈이 많으신 분들의 부가 해외로 나갔었을 때 한국의 경제 구조의 성장에 있어서 좋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사실 그 상속세, 증여세 합쳐서 15조 원, 뭐 절대적으로 규모가 큰 수준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전체 한 3.7%. 네. 차라리 그걸 낮춰주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뭐 고용도 많이 하도록 하면 소득세가 늘어날 거고 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식으로 가자라는 맞습니다. 아이디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예를 들면은 상속세, 증여세를 낮췄으니까 거기서 세금은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한국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우상향을 못 봤잖아요.
일본이나 사실은 뭐 우상향이 뭐예요? 우상향이 뭔지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러운 일이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그렇고 최근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사실은 지수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3,500, 4,000을 저희가 유지 가능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고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어떤 디스카운트 됐던 어떤 저평가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그만큼 주식들이 가격이 올라올 거고 그 올라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면 가격이 사실 세금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 미국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배당주 투자도 하시고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이런 어떤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오래 보유를 하고 배당도 받는 어떤 그런 경험치는 굉장히 건전한 자본시장의 경험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만약 한국에서 된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투자들 또한 당연히 국내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많이 투자할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뭐 연초부터도 일본 증시가 핫했습니다만 예. 연초에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일본 증시에서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런 어떤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고 물론 엔저로 인한 기업들의 어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헤지펀드 영국계 헤지펀드가 일본의 어떤 교토은행의 어떤 행동주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행동주의 펀드 자체가 좀 약간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하면 지금 윈윈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래가 엄청 늘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증권거래세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세금이 오히려 증여세, 상속세를 그거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게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이것이 늘어나는 파이가 훨씬 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부자감세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잘못된 저희 모두를 좀 가난하게 만드는 프레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정 부자들에게 상증세를 좀 많이 받으려다가 시장 전체를 이제 눌러놔 버리는 것보다 다 같이 가난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차라리 풀어주고 선순환 경제로 가자라는 네. 것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세율을 22%? 25%였나요? 좀 헷갈리는데 그 내고서라도 차라리 미국 주식하는 게 맞다. 네. 그게 더 훨씬 낫더라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 뭐 정부에서도 뭐 폐지한다고 지금 공약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주식 투자 자금에 대한 그 양도세가 아직은 전면과세가 되질 않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라리 세금을 내는 미국 주식 할란다.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 근데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과세가 되면 그럼 저라도 미국 주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양질의 시장으로 좀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주주환원 하라고 하면 주주환원이 조금 더 높아지면 네. 그래서 증시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 뭐가 좋은 건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제 주주 환원이 잘 안 되었다가 주주 환원이 잘 되면서 이렇게 해외 증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왼쪽의 차트는 이제 짙은 녹색이 S&P 500 30년 동안의 차트고요. 예. 30년 동안 뭐 중간에 굴곡은 있었지만 참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5,000포인트까지 다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칠해져 있는 녹색과 칠해져 있는 회색이 있는데 네. 그런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회색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인데 이 녹색 바 이게 다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렇죠. 바이백입니다. 오. 미국에서 하는 바이백 규모인 거고 네. 근데 놀랍게도 미국 증시도 1990년도 이전에는 주주 환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때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두가 되고 그때 이제 소액주주들의 어떤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런 주주연대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논의가 많이 됐고 그게 이제 1990년도 때부터 미국의 바이백
시대를 전성기를 열었던 거거든요. 바이백이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아. 미국은 소각을 무조건 하니까요. 여기는 진짜 초반에는 없었네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일부 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 네. 근데 예를 들면 S&P 500 같은 경우에 그냥 워낙 좋은 시장이니까 그냥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S&P 500을 이제 100으로 놓고 그거 대비 바이백을 많이 하는 S&P 500 기업들의 상대 주가 지수를 비교했었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한 한 기업들은 기업이 200% 300%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죠. S&P 500 안에서도. 현재 한 270, 280 정도 되네요. 상대 강도가.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94년 1월 1일이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지금 한 30년 흘렀는데 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기업이 한 2.5배 네. 이상 더 올랐다. 맞습니다. 오,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예.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이 미국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환원 정책이 강해졌잖아요. 이미 도쿄증권거래소 사례는 이미 다 널리 알려졌고 지금 뭐 34년 만에 최고치 뭐이 네, 얘기하고 네. 아주 축제입니다, 일본이. 사실 일본도 이런 어떤 바이백과 배당을 이렇게 높이는 흐름들이 네. 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베노믹스 시작하면서 계속 장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안들이 더 나오고 사실은 주주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활약을 해주면서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들이 같이 발휘가 되면서 사실 그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을 높였고 그러면서 사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장표. 네, 6조 엔이면 이제 60조 정도의 어떤 자금이 흘러들은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순유입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실제 단순히 배당을 조금 늘리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표를 보더라도 사실 한두 해 쫙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이 꾸준히 우상향을 한 거네, 꾸준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번 방향성이 잡히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한국 시장이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런 흐름들이 한번 시작되면 주주들의 요구, 어떤 사회적인 변화, 정부의 제도 변화, 기업 내부의 사정,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흐름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흐름이다.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어떤 쌓여있는 곳간의 문고리를 열어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곳간에 황금송아지가 있건 금괴가 있건 쌀이 몇 가마니 있건 그냥 대주주 열쇠를 가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걸 열어서 풀 수도 있고 그게 네. 와 곳간 열렸다 해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우리는이라고 해야 되나? 저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단기 차익. 야 이거 급등주 막 저 PBR 테마주 생겼다. 이게 아니라 네. 일본의 케이스, 미국의 케이스처럼 장기 우상향하면서 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시발점에 있다. 그렇죠. 출발점에 있다. 그렇습니다. 딱 그 문턱에 지금 한국이 와 있는 겁니다. 이 문턱을 어떤 듣던 중에 되게 희망적인데. 예. 선순환에 진짜 그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도 그렇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이 장기 우상향 해줬기 때문에 그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야. 노후를 책임질 정도가 돼버렸으니 그리고 일본이 지금 선순환에 들어간 거고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국도 그런 어떤 선순환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야 이거 참 웅장히 가슴해집니다. 아 정말 근데 이거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예.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거 한두 번 속냐 좀 계속 기업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내려오고 반복되고 회장님들은 고간 안 풀고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몇십 년을 지켜보면서도 이번에 또 속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겁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그러했으니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다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주 환원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제가 하나 네, 말씀을 정거를 드리면 대죠, 정거를.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소각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만 하고 네. 자꾸 뭐 딴짓할 때, 네. 경영권 방어할 때 쓰다가 이게 소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는 연간 그래도 기업의 수가 저 당시 때도 한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가 한 2,000개? 예. 1,800개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3건이었던 거예요? 네. 소각이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은 10년 네네네. 전에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 중간에 한 20건 내외 정도로 있다가 변화의 순간은 딱 22년도부터 예. 네. 변화의 순간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네. 이때부터 그때 뭔 일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변화나 그런 기업들의 변화가 세대 교체 시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기업들이 생겨났고 투자들도 요구하는 투자들이 생겨났고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바꿨다고 볼 수 있고 결국 23년도에는 거의 이제 더 많아졌네요. 이제 100건에 가까운 예. 10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정말 10배, 20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24년 들어서는 지금 한 2달도 안 돼서 한 달여 만에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22건의 음. 소각이 발표됐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이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 시장을 안 보다 보니까 아직은 투자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죠. 예. 근데 오. 그리고 김기백 매니저님은 또 탐방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탐방 다녀서 그 기업들에 솔직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뭐 주주하는 의지가 있느냐, 네. 배당을 더 확대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좀 답변들이 좀 어때요? 사실 과거에는 어떤 지배주주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게 무의미했어요. 어차피 IR 단에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거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큰일 난다. 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어떤 지배주주들의 어떤 요구, 다른 기업들이 이런 거 준비한다는데 너희는 뭐 준비하고 있니?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기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너희 생각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걸 제가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주주 환원을 사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라는 사람이지 액티비즘, 즉 행동주의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기업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제 직업도 아니고 근데 그런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1세대 창업주 오너들의 나이가 사실은 70대, 80대, 90대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가장 큰 촉매는 세대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업하신 분들, 막 80대, 90대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김 부회장과 박 부회장, 이제 아버지 경영을 똑같이 나눠받았는데, 어떤 기업은 막 PER 30배 받고 있고, 어떤 기업은 PER 5배, PBR 0.4배 막 이러고 있고, 네.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이게 비교 경쟁이 된다는 거죠. 됩니다. 2세, 3세는. 네. 그게 또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참 웅장히 가슴해집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네네. 일단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주 환원 시대가 만약에 진짜로 열린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달라진다. 이제 네. 꿈틀댄다 하면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거 명품 우량주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제 우량주들과 굉장히 크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주주환원에 유리한 게 사실 우량주들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모두 가진 기업들.
자산 가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PBR이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 순유동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 네. 예를 들면 이제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투자 자산들이 사실 중요한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벌어서 줘야 되잖아요. 기업의 어떤 수익 가치, 어떤 현금 흐름이 깨졌을 때는 배당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기업의 어떤 수익 가치가 높은 자산 가치와 어떤 순유동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높은 기업들 중에서 어떤 자본 배분 정책이 변화한다든지 스스로 아니면 외부의 어떤 그런 요구로 인해서 아니면 세대 교체나 세대 교체와 같은 어떤 지배구조의 변화가 바로 생기면서 네. 자본 배분이 이제 바뀌는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왜 저 PBR의 중심이 아닌지 실제로 주주환원의 어떤 기업들의 수혜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기 네네네. 위해서 간단히 어차피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이제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럼요. 예.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BR 사실 주가의 수준 대비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주가의 수준이 얼만큼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네. 거잖아요. 이 PBR은 사실 뭐 시가총액을 네.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기도 하고 네. 이거를 사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그렇죠. 나눈 값이기도 하거든요. 네. 순자산은 저희가 이제 뭐 자기 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이 PBR이 사실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네. 근데 이 PBR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ROE 곱하기 PER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ROE가 정말 중요한 지표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왜 지표하냐?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수익률의 근간이 되는 값이거든요. 네. 그만큼 투하한 자본 대비, 에쿼티 대비 리턴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PBR이 사실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 부가치가 건실하다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네. ROE가 올라가거나 PER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먼저 PBR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PER이 올라가거나 ROE가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네. 되는데 네. 사실 PER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장의 평가에 가까워요. 그렇죠. 저희가 멀티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평가돼 있을 수도 있고 고평가돼 있을 수도 있는데 네. PER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통 PER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PER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을 해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재평가가 이루어지든지 시장의 재평가가 시장에서 좀 비싸게 사주던지. 네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네. ROE 같은 경우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자본 배분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ROE를 올려서 PBR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ROE 자체가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묘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배당을 해달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ROE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ROE를 높이기 위해서는 순이익을 높이거나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기 자본을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자기 자본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실은 배당 지급을 하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 잉여금에서 배당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네. 자기 자본이 낮아지기 때문에 ROE가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꼭 해줘야 될 게 소각을 동반해주면 자기 자본이 또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ROE가 올라갑니다. 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주환원을 통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ROE가 올라간다, PBR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런 흐름에 의해서 저희가 그 가치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배당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체감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정책화된다면 저희가 투자 수익을 얘기할 때 항상 복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매년 3%씩 우리 기업은 소각을 한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복리 효과가 똑같이 일어나서 ROE 상승률이 더 복리로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주당 가치도 복리로 더 크게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아하. 30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바이백을. 그렇죠. 꾸준히 해왔으니까. 네. 이 방향성이 쓰게 되면 사실은 시장의 재평가인 이 PER도 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본 정책의 어떤 신뢰, 그걸 가지고 사실 주주들도 수익 배분을 정당하게 받아가기 때문에 멀티플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ROE가 높아지면, ROE가 네. 높아지는 만큼, 야, 효율적인 기업이다. 우리가 투자하자.
이러면서 또 돈이 몰릴 수 있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수 있게 되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바람도 가져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 얼마로 가져가겠다. 얼마를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매년 공시하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주주들이 주주 환원을 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구나. 아니 없구나. 그냥 혼자 꽁으로 먹으려고 하는 기업이구나. 아유 저기 내가 쳐다보도 보지 말아야지. 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나쁜 회사입니다. 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막 이런 회사 그렇게 하시라고. 네. 빨리 투자자들이 좀 알고 그 근처에도 좀 안 가게끔. 왜냐면 순진한 분들은 이제 모르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네. 그 저희 모두가 그랬죠. 악덕인지 모르고 그래서 사서 물리고 아유 회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고 한 번만 탈출시켜 주세요. 이러고 있고. 네. 주주 환원 좀 미리미리 좀 공시하는 그런 대한민국 상장사들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대 교체를 통한 그 지배구조 변화를 아까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주주들의 가치가 그때는 그러면 세대 교체 얘기를 맞아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장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린 변화에 있어서 네. 세대 교체, 특히 세대 교체를 통한 지배구조의 변화가 주주들의 어떤 큰 가치 증가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을 때 네. 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과거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편법 승계가 존재했습니다. 과거 거의 이제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네, 뭐 일감 몰아주기랄지 분리형 BW 사용한달지 CB 리픽싱도 이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편법 증여의 어떤 수단으로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결정밖에 안 남거든요. 자녀한테 승계하든지 아니면 PF 사모펀드한테 매각하든지.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자녀 승계로 가보면 사실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죠.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돈이 크게 없다고 하면 사실 배당밖에 의존할 게 없잖아요. 최대 주주 또한. 최근 삼성그룹이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삼성도 사실 배당을 신경 썼던 이유고 연초부터 사실 삼성 일가에서 주식을 매도했던 거는 네, 블록딜. 네, 그렇게 매도했던 거는 사실은 세금 내려고. 세금을 못 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삼성이 세금을 못 낼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증여세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제대로 낼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두 해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결국 5년, 10년 단위로 배당을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80대, 90대 오너들한테는 오히려 시간이 없고 예. 70대 오너들은 그나마 시간이 있지만 10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최대 주주 분들이 사실 뭐 생물학적으로 수명이 얼마나 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이런 10년 단위의 어떤 배당을 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배당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는 것도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주주들의 요구에서 조금씩 신경을 써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 내부의 사정도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것들이 맞물려지는 거고 예를 들면 다음 뭐 승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런 흐름이 끊기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당은 너무나도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사실 바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이미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음 세대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거리낌이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2세 경영자의 어떤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도 다 같이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을 도모합니다. 네.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50년 동안 뭐 철근왕, 방직을 해서 방직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어도 아들이 방직왕, 철근왕을 꿈꾸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하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네트워크도 사실은 다 미국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성장 산업을 하고 싶어 하고 성장 동력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게 됩니다. 어떤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을 매각하면서 신사업에 어떤 투자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산 효율화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본 효율화,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자산 가치가 높고 수익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지배 구조의 어떤 변화, 그리고 자본 배분 정책의 변화, 그리고 어떤 주주 환원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사모펀드한테 매각됐다고 해도 다를까라고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즘에는 과거에는 순연금 가지고 있는 거 잘 인정 안 해줬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예전에 현대 HCN이라고 예. 케이블 회사, 저희 케이블 TV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은 한 연간 500억 정도 버는데 순연금이 한 4천억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시총도 4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가치는 없었다는 거죠. 예. 초저금리 시대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 때도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 TV를 인수하기 위해서 기업을 분리를 시켰거든요. 네네네. 인적 분할을 시켰는데 네네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업제 자회사였던 케이블 TV는 매각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제 순현금만 남은 거죠. 근데 여전히 시총이 4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는, 결국에는 M&A 할 때부터 그런 가치가 인정받는 상황이고, PF가 인수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마진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 기업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거는 이세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PF의 목적 자체가 5천억에 사서 1조에 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배당이나 다주 매입 소각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PF 또한. 네. 여기서 자본 효율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들 또한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면서 신사업을 하는 자산 효율화 과정을 똑같이 거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런 세대 교체를 맞이하는 기업들은 결국 자산 가치가 풍부하고 수익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은 어떤 주주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서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을 책 제목으로 쓰신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주주환원이라는 네 글자가 ETF 이름으로도 있잖아요. 네. 그 HTS나 MTS에서 종목 이름을 주주환원이라고 치면 딱 네. 하나 나오는 ETF. 네네. 거의 유일한. 네. 그 요즘에 조금 오르던데요? 네, 꿈틀대던데요. 막. 시장에 좀 관심이 조금씩 생기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전부터 ETF 상품, 주주환원 ETF 상품을 출시를 해놨고요. 어떻게 보면 도서도 한국에서는 좀 유일한 주주환원 네이밍이 들어간 도서고.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저도 뭐 이렇게 때를 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해드렸지.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주환원 그러면 이 책 한 10권도 안 팔렸을걸요? 맞습니다. 근데 그 ETF는 특징이 주주환원을 할 만한 회사들인 거예요? 아니면 뭐 재원이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좀 그 구성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액티브 ETF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김기백 매니저님이 어떤 종목을 뺄 수도 있고 네.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비중을 더 실을 수도 있는 거고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게 액티브 ETF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섹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2차 전지다, 로봇이다, AI다 그런 섹터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 섹터 불문인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저평가된 어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통해서 재평가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내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금융상품 자체가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한 거죠.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정책화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교체와 같은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에 또 투자를 하고, 이제 이름 자체가 주주환원 가치주잖아요. 네. 가치주 중에서도 제가 최고봉으로 뽑는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가치주에서 다시 성장주로 아. 다시 혁신하는 기업.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돈은 괜찮게 버는데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가치주로 이렇게, 주가 빠지고 막. 네, 주가는 잘 안 되고 그냥 가치주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기업들은
다시 또 성장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담아내는 ETF를 사실 출시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중견기업과 어떤 중소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두에도 조금 얘기를 나눴지만 주주환원율이 이미 좀 높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주환원율이 3분의 1까지 간다라고 하면 25%, 30% 기업이 조금 높인다고 해도 배당 수익률이 크게 안 달라집니다. 뭐 3% 주던 배당 수익률은 3.5%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그 회사 입장에서 엄청 큰 변화인데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는 굉장히 기별도 큰 안 변화는 가요. 아니에요. 네. 예. 반면에 이제 중견기업들 보면 주주환원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배당 수익률이 5% 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주주환원율 3분의 1까지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래요? 주주 환원율을 10%밖에 안 주는데 시가 배당률로는 5%나 된다.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사실은 ETF에 넣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주환원율 30%까지 높아지면 네. 배당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될까요? 오. 3배. 네, 15%가 되는 거죠. 오. 사실 주가가 100% 올라도 7.5%의 배당 수익률이 된다는 거는 자본시장이 그렇게 저평가의 상태로 두지 않게 만들거든요. 어디예요? 한번 받아줄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ETF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 확인도 가능하신 거죠. 그죠. 예, 그 PDF라고 하는 네, 그 뭐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고 해서 그 상위 뭐 10개의 비중인 종목들은 또 나오죠. 네, 기업들을 사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주주환원 시대에는 대기업들은 주주환원율이 이미 높고 주주환원율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높아지는 과정. 어차피 저는 주주환원율 3분의 1 이상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3분의 1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럼 그 어떤 근거가 뭐냐라고 봤었을 때 글로벌하게 주주환원율 3분의 1도 안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주주환원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수혜를 볼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세대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중견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1세대 창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을 하시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들은 이미 2세, 3세 경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지주사 체제도 완료를 했어요. 지배구조 변화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언제 뭘로 뗐다 붙였다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네. 이미 그 끝난 기업들을 그 ETF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배구조 변화가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앞으로 될 거라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사 체제도 완료했고, 2세, 3세 경영을 넘어갔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의 변화가 될 일이 없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1세대 창업주들이 아직도 경영하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분의 승계 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자본의 배분 정책, 주주환원 정책, 그 변화의 수혜를 사실은 녹여내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만든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의심이 많아서 혹시나 근데 그 중견 중소기업들도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고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이렇게 개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한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의무공개 매수 제도랄지 그런 어떤 기업들의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하겠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네, 이번 지금 연초부터 정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면 어떤 일반 주주들의 어떤 가치 훼손될 일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은 또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느 정도 좀 동태 파악도 좀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저는 기업들을 미팅을 할 때 사실은 보통 투자자들은 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만 예. 주로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기업들을 한번 미팅을 하면 계속 미팅을 해서 10년째 미팅하고 있거나 8년째 미팅하고 있거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업의 어떤 영업 현황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회사의 어떤 설립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영진의 어떤 성향, 최근 바뀌는 어떤 동향, 뭐 이런 것들까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어떤 기업들의 질적인 변화도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녹여낸 어떤 상품이고, 그런 상품이 한국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주주환원 가치주라는 ETF를 만든 이유입니다. 요거는 그 ETF 맨 앞에 있는 브랜드는 ACE로 시작을 하고, 요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ETF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국투신운용에서 참 협찬도 주고 YST 도와주고 하면서 하면 참 좋은데, 네. 그런 광고 절대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근데 또 뭐 해주신다면 저희가 마다하지는 않는데, 일단 광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좋은 거는 김기백 펀드 매니저님이 700개 기업을 커버하고 있고, 네. 한 1100개 기업을 탐방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알짜가 한 10 몇 개 들어있는 거죠. ETF 상품에 지금 한 4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있고요. 거기 이제 알로 들어있고, 우리는 꽁으로 먹고. 꽁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에 또 운용 보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ETF도. 예. 그 이 책에도 보면은 명품 우량주 뭐라 해야 돼? 8가지인가요? 고르는 방법? 네, 유형을 제가 소개를 해놨죠. 유형. 예. 근데 요거 하기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흘러서 대표적인 명품 중소형 우량주 유형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는 가치주에 있는 기업이 성장주로 혁신하는 기업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지금은 너무나도 2차전지 소재 성장주로 각광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도 네네네. 10년 전에는 포스코 캠텍 시절 때 그때는 굉장한 가치주였거든요. 예. 7, 8년 정도는 주가가 계속 기어 있고 이익은 계속 많이 버는데, 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산업이 좀 너무 좀 구산업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제철소에 들어가는 뭐 화학 소재 납품하는 네, 내화물이라 자회사. 그래서 어떤 고로의 어떤 그 고열을 견뎌내야 되는 네네네.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강에서 사용되는 소재 회사일 때는 시장에서 안 알아줬지만 2차전지와 같은 그런 성장 산업으로 갔었을 때는 사실은 그런 어떤 큰 어떤 변화를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기업들의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의심하지 말자라는 또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어요.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오, 그래요? 보통은 사실 대기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해서. 네, 삼성이나 현대차나 네, 하이닉스나. 네, 그렇지 않더라도 기술력만으로 사실 세계에서 이 회사를 대체할 수가 없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반도체 검사용 소켓핀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삼성 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나머지 뭐 TSMC나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모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그걸 제조하는 과정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산용에서도 사용되고, 그런데 그런 어떤 제품을 대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기업들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부산 탐방을 가면서 되게 설렜었던 그런 경험들을 사실 책에 이제 적어놨죠. 리노공업은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회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보다 더 또 10년 전에, 예, 그 앞선 10년. 네, 또 그때도 투자를 하셨었고, 제가 이제 탐방을 가던 시기에도 사실은 여러 IT에 대해서 가치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만큼 다들 평가를 좋게 했었거든요, 10년 전에도. 네,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어떤 반도체 산업이니까 사이클은 있지만 결국에는 큰 성장을 이뤄내는 근간은 그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동안 리노공업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좀 다 한 거 아니냐, 운이 다 한 거 아니냐 이랬었다가 또 최근에 뭐 반도체 종류도 다양해지고 온디바이스 AA라는 어떤 수혜도 있는 하면서 모습인데, 또 주가 쫙 올라와 갖고 네. 아이고 그때 살 걸 또 근데 이거는 그냥 예시. 네네. 그렇죠. 과거에 예시로. 이제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하는 거고, 발굴하면서도 그게 한 10년 이상 꾸준히 또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또 아무나 됩니까?
그게 아무나 안 되니까 사실 뭐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 ETF도 또 필요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이제 긴 시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역설을 해 주셨는데, 네. 투자자분들한테 좀 당부하실 말씀이라든지, 네. 조금 우리가 마인드 세팅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네.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주주 환원이라는 것은 네. 이제 이게 만약에 단순히 저 PBR의 테마로 올랐다가 빠지면 너무나도 저희가 소중하고 아쉬운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달짜리 테마. 네, 그게 아니라 주주 환원을 통해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고 그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디를 해결할 수 있는 아, 그걸 코디라고 하나요? 제가 지금 그냥 지어봤습니다. 아, 네. 별다줄. 네, 코디를 사실은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사회적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의 어떤 사회적 변화, 그걸 언론도 함께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제도적 변화, 기업의 내부적 변화에 축이 맞물리면서 이미 시작했고 그런 어떤 증거들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주 소각수라든지 네.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결국에는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이고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을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매매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권으로 보고 그 소유권을 기반으로 수익 배분이나 어떤 의사결정까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주권의 의미를 아는 어떤 그런 어떤 주식 시장이 전 됐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포모라는 어떤 단어를 쓰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단어죠. 너무 심리적으로 쫓겨서 나만 돈 못 벌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어떤 쓰는 단어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건강한 포모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질적으로 이제 바꿔 놓을 수 있고 이것이 우상향하게 된다면 굉장히 자본시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사실 크게 관심은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아쉬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국민연금 근로자라면 국민연금에 다 가입돼 있고 퇴직연금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국민연금 1,700만 명 이상 가입자에 퇴직연금 7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어떤 그런 재산권을 지키고 재산을 증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어떤 노후의 어떤 대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만은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주총회 총선 전까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적, 기업의 내부적 변화가 진도를 반드시 나가야 될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은 시대적 흐름이다. 질적 변화다. 거기에 동참을 해서 저희도 자산을 증식시키고 어떻게 보면 우상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서 노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많은 분들이 국장은 답이 없다. 아직도 국주하고 있니? 나는 미주로 돈 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자식 세대랑 이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기업 고용 또 우리 산업 경쟁력과도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 노후 자산이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 시대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열리길 기대하면서 또 저희 와이스트리도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 쪽도 사실은 투자를 얘기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매매를 얘기해야 막 장사가 잘 되는데 저희는 정말로 몇 안 되게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채널이어서 힘들게 살고 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잘 되실 겁니다. 주주 환원의 흐름과 연동돼서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투자자와 국민들이 사실은 좀 의식을 높이는 어떤 계기가 돼서 저희의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채널도 잘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덕담을 이제 가치 투자자들에게만 듣고 있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김기백 펀드 매니저와 함께 주주환원 시대 초입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주주환원율 뭐 이렇게 40% 50% 올라올 때마다 같이 또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